에너지와 관련된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아무래도 이 베네수엘라 석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베네수엘라로부터 5천만 배럴 받기로 했다. 그래서 그걸 시중가로 이제 시장에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이제 5천만 배럴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돈도 돈이지만 저는 먼저 생산량부터 한번 따져봤어요. 베네수엘라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루에 한 100만 배럴 현재 정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를 미국으로 이제 보내면 이제 한 1년 반 정도 치고 그 중에 이제 한 절반 한 50만 배럴 정도를 미국으로 보낸다. 그러면은 약 1000일 그러니까 한 3년치 3년. 정도를 이제 미국으로 그냥 줘야 이제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이제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뭐 적절히 잘 쓰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패턴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어디다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참 궁금한데 그 베네수엘라 석유 가격 자체는 워낙 아주 저렴한 거죠. 정말 저렴하죠. 제가 2011년에 이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한테 산유국이니까 휘발유 가격 정말 싸겠죠? 했더니 이분이 한참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넣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그 계산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냥 그때 그 당시에 막 한참 계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더니 갤런으로는 얼마인데 이거를 다시 리터로 나누면 얼마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9월 달 이제 나와 있었는데 리터당 4센트. 4센트? 네, 1달러를 1,450원으로 잡으면 1리터에 56원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부럽네요. 예,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휘발유가 있는 곳이 이제 베네수엘라인데 문제는 2011년에도 이렇게 싼데 문제는 휘발유가 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싼 분 뭐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건 참고로 세계 평균 가격은 리터당 1.29달러. 그러니까 한 1,870원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휘발유가 있는 곳이 베네수엘라입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세계에서 매장량이 많은 곳이 또 1위잖아요. 맞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 매장량이 뭐 한 3천억 배럴, 3,030억 배럴로 이래가지고 세계 최대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에는 약간의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펙에서 나온 자료인데 오펙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이 우리 매장량 얼마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를 그대로 취합을 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 매장량이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느냐라고 하지만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일단 3,030억 배럴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가 2,672억 배럴, 이란이 2,086억 배럴, 캐나다가 1,636억 배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깔고 앉아 있는 곳이 베네수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뭐 캐나다 이 네 나라가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절반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많은 곳이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이걸 채굴을 해가지고 팔 수 있다. 돈이 남는다라고 하는 원유의 양을 다 합하면 대략 한 1조 7,300억 배럴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하는데 베네수엘라 한 곳이 한 20%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미국, 러시아는 어느 정도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810억 배럴. 러시아가 한 800억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원유 생산국이 미국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제일 많이 뽑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매장량은 베네수엘라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네요. 더 놀라운 점은 지금 말씀드린 3천억 배럴이라는 원유 이외에도 더 많은 석유 자원을 베네수엘라가 보유하고 있어요. 어떤 자원인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3천억 배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원유예요. 국제적으로 거래가 쉽게 되는. 그러니까 뭐 걸쭉하고 검은 기름. 이게 이제 3천억 배럴이 있는 거고 사실 예전에 캐나다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유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뭐 모래와 혼합된 타르샌드도 있고 뭐 너무 걸쭉해서 흐르지 않는 뭐 초중질류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을 이제 컨벤셔널
전통적인 이제 원유라고 그러고 네. 이런 이제 다른 형태의 원유를 통칭해서 이제 비전통 원유라고 하는데 이걸 다 합하면 한 1조 2천억 배럴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비전통 원유는 뽑아내는 이제 기술적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경제성도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 가운데 한 10% 아니 20% 정도 되는 한 2,600억 배럴 정도는 네. 지금 뭐 당장이라도 뽑아낼 수 이용할 수 있다. 있군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원유가 많은데 네. 어디에 매장 지역은 뭐 한정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디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네. 지역이 있죠. 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이제 오리노코라는 강 유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베네수엘라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이제 오리노코라는 지명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오리노코 강은 총 길이가 한 2,140km로 남미에서도 꽤 긴 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역 전체에 강수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흐르는 유량으로 따지면 세계 4위에 해당할 만큼 큰 강인데 네. 이 강 유역 한 5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넓은 면적의 대규모 원유가 매장돼 있습니다. 네. 한국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절반 정도에 되는 면적에 집중적으로 원유가 매장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베네수엘라 원유는 약점이 있죠. 예. 어떤 약점인지. 베네수엘라 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일단 그 분류상으로 보면 초중질류입니다. 무거울 중자를 써서 걸쭉한 원유를 이제 무거울 중자를 쓰는 중질류라고 부르는데 네. 베네수엘라에 매장되는 원유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묵직한 그러한 이제 원유입니다. 그래서 너무 걸쭉해가지고 안 흘러요. 흐르질 않아요. 흐르질 않아요. 원유인데. 네, 원유인데 그러니까 비누처럼 그냥 이렇게.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채굴 해서 운반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뽑아내는 방법은 일단 유정에다가 네. 고온 고압의 증기를 넣어서 예. 그러면은 이제 좀 아무래도 묽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뽑아내거나 아니면 좀 가벼운 원유를 다른 원유로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묽게 만들어서 뽑아내는 뭐 여러 가지 네. 방법들이 있고 일단 뽑아내면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어딘가 보내야 되는데 이때도 파이프라인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을 시켜야 돼요. 뜨뜻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이게 흐를 수 있도록 좀 녹여줘야 되는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기술과 노하우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걸쭉한 초중질류는 이제 황 함량이 높아요. 황 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해야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또 제거에도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중질 원유는 이제 같은 양의 경질류에 비해서 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1배럴을 팔아도 좀 버는 게 적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많이 매장은 돼 있지만 예,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좀 원유를 베네수엘라 어느 정도 생산하나요? 일단은 미국은 이제 하루 1,400만 배럴인데 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하루 3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했어요. 네.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을 했는데 지금은 90만 배럴 정도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원유를 뽑아내려면 기술, 노하우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이 1998년 차베스 대통령 이후에 이제 뭐 이딴 파업, 뭐 해외 메이저 기업들의 철수, 뭐 투자 중단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가동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시설이 증가한 게 원인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원유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을 이제 유정을 관리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20년 넘게 대부분 이거를 다 정부 예산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려워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경제난에 시달리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네. 이 석유 채굴 장비를 훔쳐가지고 고철로 판매하는 일이 증가하다 보니까 네. 이 생산량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자원이 참 많은데 네. 이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뭐 그 그런 대표적인 안타까운, 나라죠. 예, 네. 상황인데 베네수엘라 언제부터 그러면 원유를 생산했을까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옛날서부터 이 기름이 흘러 넘치던 나라다 보니까 예. 땅 파보면 원유 나올 거야. 이거는 옛날부터 유명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1908년 그러니까 100년도 더 전이죠. 1908년 당시 대통령이던 후안 고메즈가 이제 해외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와서 석유 탐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함으로써 석유 산업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찾자 말자 바로 나와서 1914년에 최초의 유전이 발견되었고 대규모 자본이 이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만 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석유가 많은 건 알겠는데 개발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발전한 게 아무래도 1차 세계대전 이후가 그렇죠. 되겠네요. 예, 1918년, 19년부터 본격적인 석유 생산이 시작돼서 바로 네. 해외 수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0년대가 되자 이제 세계적인 산유국이 됐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인 1938년이 되자 베네수엘라는 미국, 당시 소련, 그리고 이어서
세계 3위의 이제 원유 생산량을 자랑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이제 미국 편에 서가지고 당시 생산량을 42% 이상 증가시키면서 연합국의 에너지 공급에 이제 큰 공헌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미국에서 자동차 부음이 불다 보니까 이제 호황을 구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가 되자 이제 라이벌 중동산 원유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너무 많이 수입하는 데 대해서 내부 반발이 있다 보니까 또 쿼터제 실시를 통해서 좀 타격을 입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주요 산유국 지위를 계속 이어갔죠. 이때는 뭐 좀 돈을 꽤 네. 벌어들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해외 기업들이 주로 생산을 했고 네. 베네수엘라는 이제 수수료를 받는 이제 이러한 형태였는데 사실 이게 이제 불만이 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1943년에 탄화수소법, 일명 석유법이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전체 수익의 50%는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네.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런 이제 정책은 새로 등장한 중동 산유국에 영감을 이제 주었죠. 저렇게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동 산유국들이 라이벌인데 네.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 옛날처럼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산유국을 설득을 해가지고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를 만들자라고 주동을 했던 게 베네수엘라입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든 건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처음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했던 건 베네수엘라였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1960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를 끌어들여가지고 자기까지 포함한 4나라가 창립 회원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뭐 하는 조직이냐라고 했지만 한 10년쯤 지난 이제 1972년부터 이제 산유국 지분을 60%로 늘리는 조치를 취하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존재감을 드러냈죠.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를 오일 쇼크에 빠뜨렸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때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올리면 쟤네들 꼼짝 못해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예. 당시에 원유 가격이 4배 올랐으니까 베네수엘라 정부 수익도 이제 4배 증가하는 그러겠네요. 로또를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돈벼락 맞았는데 네. 이제 이 돈을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카를로스 페레즈 대통령이 이제 그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늘어난 수익을 고용 창출, 빈곤 탈출, 소득 증대 다 좋은 곳에 네.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이 여전히 소유권은 해외 메이저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쓰기가 좀 어려웠던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76년부터 본격적인 국유화를 시작을 해서 국영 석유회사 PDVSA라고 부르는 이제 그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국유화를 점점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베네수엘라는 하루에 한 최대 200만 배럴을 미국에 수출을 하는 그러한 주요한 이제 파트너였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가장 많은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 어느 나라? 그러면은 베네수엘라였어요. 베네수엘라. 그래서 베네수엘라하고 가까운 이제 미국 걸프 남부 지역에 있는 정유소들은 이 초중진류에 맞춰서 설비를 이제 갖춰놨던 거죠. 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2000년대 초중반은 슈퍼사이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수출의 96%는 원유, 베네수엘라 정부 수입의 50%는 석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행복한 시절을 구가했습니다만 그랬네요. 이게 이제 오래 가지 않았던 거죠.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 이 98년 당선된 차베스는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국내 복지와 해외 지원에 대규모로 투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배럴당 $100, $120씩 했었으니까 돈은 충분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뭐 할인 또는 무상으로 이제 원유를 지원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덕을 본 나라가 쿠바, 니카라과 같은 중남미 국가들의 덕을 봤습니다. 근데 당연히 차베스의 시도는 이제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왔고요. 국영 석유회사의 부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반 시설 투자 부족을 초래했던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은 계속 감소를 했고 또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 수입도 이제 급감하면서 큰 위기를 이제 여러 차례 겪어서 현재까지 온 거죠. 그럼 미국이 이런 베네수엘라 석유를 좀 장악하게 되면 이익을 보겠네요. 보기는 볼 텐데 사실은 이게 정말 잘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은 원유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상태가 지금 원체 좋지 않다 보니까 전문가들 평가를 해보면 50만 배럴을 늘리는데 한 $1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고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석유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원유가 넘쳐서 이게 이제 원유 가격이 점점 하락하는 상황인데 정말 뛰어들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투자를 해서 저렴한 원유를 확보한다면
미국의 석유 회사들은 이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계산기가 잘 맞을지 좀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제 미국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 아니면 이라크처럼 또 다른 미국의 늪으로 변할지 여러 가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계속 지금 그 석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 좀 계속 좀 잘 지켜봐야 되겠어요.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슨 웨이드의 You Belong to Me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